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건 35년 만인데요. 이번 사태가 가져올 파장, 잠시 뒤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혹시 느린 학습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적장애에 해당되진 않지만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들이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송연숙 느린 학습자 시민회 이사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일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했지만 서류 발급 같은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관련법을 처리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지 14년 만에 법이 개정된 겁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3,900만 명에 이르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이 매년 3천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점을 따져보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환자 권익을 대변하는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보험사의 환자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명분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의료 민영화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이 청취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최근 똑딱이라는 어플이 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를 유료화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죠. 똑딱을 사용하는 병원이 만여 곳에 달한다는 점에서 의료 공공성 문제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편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용찬입니다. 네, 요즘에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헌정사상 아니면은 역사상 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서 사상 초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런 일이 사실은 있었어요. 물론 뭐 사상 초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극히 드문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건 35년 만의 일인데요. 일단 두 분 짧게 네. 이번 결과에 대한 평가 먼저 듣고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결국 좀 더 정교한 인사가 있었어야 됐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론 자체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 대치 국면에 여론도 좋지 않다.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한데요. 여기서 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국회가 인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가 32.4%, 인준안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가 44.1%입니다. 네. 10%포인트 이상 더 많이 인준안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대치 국면에서 뭐 여야 간에 갈등도 있었겠지만 그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런 상황에도 이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관련한 인사청문회 이전도 그렇고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렇고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판결이야 판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균형되지 못했다 그런 지적을 받는 부분인데 그거야 뭐 판사로서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고 칠 수 있는데 이제 네. 재산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죠. 예. 비상장됐던 10억여 원의 이 재산이 제대로 등록이 되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다른 사람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대법원장 후보자거든요. 네. 그 이제 마지막으로 뭐 자녀 인턴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한 후보 그리고 여론에서도 선호될 수 있는 후보자였다면 그래도 여당 민주당이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는 없었을 텐데 그런 준비와 좀 정교한 인사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이종건 시사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문회를 열기 전에 그러니까 후보자로 내정됐을 때는 여론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편향되지도 않아 보이고 지금까지 어떤 판결이 특정하게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어떤 판결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해서 어느 정도는 무난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언론들이 이제 조명을 하고 야당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 특히 이제 재산과 관련된 처가와 관련된 회사와 아이들에 대한 이 자금 또는 재산 이런 문제들이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아니한 부분들이 이 민주당이 지금 부결을 당론으로까지 지금 채택한 빌미가 됐다라는 네. 점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 소장님 말씀에 동의가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혹은 대법관과 관련된 그런 검증 과정을 지켜보면 이런 정도의 재산 관련된 문제가 없었나 완전히 정말 투명한 그런 사람들만 대법관이고 혹은 대법원장으로 임명됐나 그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되듯이 결정적 한 방이 있었느냐 정말 전 국민적으로 여론조사 말씀하셨지만 뭐 50대 20 이런 정도의 어떤 차이로 격차가 벌어질 만큼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결국은 정치적인 현재 지금의 어떤 상황이 완전히 당파 정치, 분당 정치, 파당 정치, 진영 정치로 되어감으로써 이 결과적으로는 당론으로까지 부결을 지금 한 결과가 되지 않는가. 앞으로 그러니까 이 책임, 이 사법부의 수장이 공백 상태로 닥친 모든 것에서 모든 어떤 부작용들에 대해서 다 또 서로 공방만 벌이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점에서 씁쓸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하나씩 좀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만약에 반론하실 거 있으면 같이 또 반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균영 후보자가 지금 국회 표결 하루 앞두고 어제 재산 신고 누락으로 논란이 됐던 비상장 주식 한 10억 상당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모두 깨끗하게 처분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사청문회 할 때 이 논란이 됐을 때 차라리 그때 얘기했으면 훨씬 이 어떤 의혹이 해소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안 했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론의 여지가 없죠. 처음부터 사실 그런 자세를 유지했었어야지요. 그리고 네. 최소한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이 될 정도의 그런 그 사법부의 외기를 걸었던 분이라면 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평소에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게 관리를 했었어야 됐다는 점에서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것이 낙마를 시킬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이냐라는 건 이견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가결을 호소하려고 했다는 그 행태는 그다지 그렇게 적절한 처신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역시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민주당이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어요. 네. 자유투표에 맡겼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음. 굳이 당론으로 이렇게 부결 의견을
의견을 모아서 당론으로 그냥 부결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있었느냐. 이것도 여러 정치적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뭐 정치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네. 이균영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렸지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6년 전인가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시점에 여론조사를 보면 근데 임명되는 시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관련해서는 여론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어요. 그때는 하지만 이제 의혹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대법원장이 되고 난 이후에 뭐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런 출신들 그 외에 뭐 재판 지연 여러 가지 지적받았지만 그러니까 지명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임명되는 당시에 여론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대치 국면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정치적 성격도 있겠지만 저는 더 크게는 여론의 반응일 거예요. 여론에서 상당히 괜찮은 인물이다. 청량한 인물이다. 이랬다면 민주당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게 대법원장 그렇죠. 공백으로 네. 가는 사태가. 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당론으로도 이번에는 이제 결정을 한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법조 출입 전문기자도 아니고 법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여러 명 중에서 보수 성향이지만 이균영 후보자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몇몇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임명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왜냐하면 그 정도 사람을 임명하면은 야당도 그보기 힘든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정치적 네. 판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하셨던 게 좀 배치가 되는 게 그렇게 여론이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면은 굳이 당론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당론을 했다는 건 불안했다는 뜻이고 왜 불안했느냐? 최근에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돼서 가결해서 39표 정도가 지금 배반을 했다라는 어떤 분위기잖아요. 더군다나 이번은 홍익표 이번에 그 원내대표. 새로 네. 원내대표가 된 네. 첫 번째 어쨌든 안건 본회의 안건입니다. 네. 홍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홍 대표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뭔가를 해야 된다,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있었겠고요. 그러니까 네. 내부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이 심리적인 어떤 분당 상태라는 민주당이 아마 불안감의 어떤 발로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실도 사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잘 그동안은 안 냈었잖아요. 네. 근데 바로 입장을 냈어요. 야당이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했다. 그러면서 유감 표명을 했는데요. 이 지금 어쨌든 간에 사법부 수장이 공백인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몇 개월 더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정치적 후폭풍 어느 쪽이 더 그 거세게 맞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 뭐 일단 정부가 부담스러워진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후보자가 상당히 그럴싸하고 괜찮은데 거의 정치적으로 낙마를 시킨 거라면 이제 민주당이 부담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네. 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또 이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유인천 오히려 장관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어요. 물론 뭐 이제 네. 그 서로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걸 병기하는 것으로 하는 조건이 있기는 그렇습니다만 했지만 그래도 네. 근데 정작 현직 의원인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 채택도 안 됐어요. 김행 장관 후보자는 어디 갔다가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건데 저는 이 상황이 이제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는데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치가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또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또 해병대 관련해서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최상병 사건 관련 저는 왜 수사였나요? 이런 부분이 네.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왜 협의를 안 하는지 네. 물론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지나치게 당리당략적으로 양쪽이 서로 협의하는 모습을 보면 야합이다, 꼼수 소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할지라도 네. 민생 관련된 사안들까지 넣어서 좀 협의를 해야죠. 지금은 너무 꽉 막혀 있는 상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앞으로도 그러면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내 파행일 테고 네. 대통령은 그런 파행과는 상관없이 그냥 청문 보고서 채택과는 상관없이 계속 임명할 상황이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협치와 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건 말씀하세요. 이제 총선이 아마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하는 건 여론조사가 아니라 사실 투표거든요. 그렇죠. 여론조사는 그냥 그 당시에 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참고할 자료에 불과하지만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로서 사실은 어떤 정치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돼 있고 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고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이 정치 행태가 좀 바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이게 부담일까 야당 행태 부담일까 저는 크게는 야당한테 부담일 가능성이 더 높다. 문제는 뭐냐면 예. 윤 대통령의 이런 인사와 관련돼서는 이미 상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됐다. 이렇게 뭐 어떤 그런 그 리듬감이 있고 기승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야당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알았다 하지만 이건 내가 그대로 강행하겠다라는 게 계속 누적이 되고 있잖아요. 예.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여론조사가 또는 지지율 국정수행에서 계속 반영이 돼갖고 그 계속 추락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여론조사 계속 매주 하잖아요. 수개월 동안 인사불통 때문에 지지율이 추락한다는 그런 직접적인 변수가 없었어요. 네. 거의 상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 문재인 정부가 야당이 반대하면은 아유 제가 그러면 이 사람 안 나겠습니다. 딴 사람 하겠습니다. 해보지 않았거든요. 윤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야당에서 반대하는 사람 썼더니요 더 잘해요라고 또 불을 질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뭐 신기로 계속 갱신했어요. 야당에서 부적격이라고 하거나 혹은 채택을 안 했어도 계속 받아들이면서 임명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총선 이후에는 달라져야 되겠지만 이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게 어떤 대두될 것 같지는 않아요. 상수가 돼버렸으니까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야당한테 왜 부담이 되느냐. 야당은 지금 모두 무엇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이렇게 연결이 돼버려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명수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만 뭐 예를 들어서 김명수 체제에서의 사법부가 임명한 사람들 특히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뭐 이런 특정한 그런 그 이 서클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어쨌든 첫 번째 권한대행이 김선수 대법관이라면 이 사람 역시 어떤 특정 서클에 있었던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부결을 시켰느냐라는 것도 상수가 돼버렸어요. 이제 양쪽 다 상수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그 장관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 21명이 되는 건가요? 20명. 20명이 되는 네, 건가요? 19명 아니었나요? 이번에 이제 세다가 지금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 없는 18번째가 되고 네. 이제 나머지 두 사람까지 다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유인천 장관은 채택이 됐으니까 네네. 아, 그렇죠. 김행 후보자까지 채택이 되면 이제 됐으니까. 19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명대 후반까지 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임기 말까지 30명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아유, 윤석열 정부는 돌파해요. 훨씬 전에 돌파합니다. 그거야 명확 가능하죠. 뭐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인사청문회 얘기로 넘어가죠. 예. 근데 왜냐하면 지금 유인천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적격 부적격 의견 함께 실으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으니까 그렇죠. 예. 뭐 대통령이 임명하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미 뭐 재정부 요청까지 간 상황이라서 내일쯤이면 임명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국방부 장관을 공석으로 둘 수가 네.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두 후보자에 관해서는 네. 다 얘기하자면 저희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지금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집중해서. 근데 김행 후보자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러게요. 전화도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걸 근데 저한테 물으시면 저도 참 그러니까 궁금해서요. 다 아무도 모른다고 근데 지금 하니. 저도 궁금해요. 풍천 노숙할 수 없으니까 저는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일단 뭐 휴대폰을 꺼뒀든지 그렇게 했을 텐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뭐 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반응이 없고 하다면 그냥 임명 쪽으로 가겠죠. 저는 임명을 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근데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진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뭐 여론의 부담도 된다 하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 그럼 임명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방금 전에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는 대로 지지율이 최근에는 강성 지지층으로 다 이렇게 네. 완전히 고착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지율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타격받을 것 같지도 않다라고 판단한다면 더더군다나 뭐 인사를 물리지는 않을 건데 짧게 저는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대로의 인사청문회로 가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저는 후보자가 뭐 굴욕적이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당당하되 저는 당겸입니다. 겸손해야죠. 왜냐하면 국민들 앞에서의 인사청문회지 무리한 질문을 하는 그 야당 의원을 보고서 무리한 질문이 있었다면 네네. 설사 네. 그걸 가지고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말고 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반드시 바뀌어야 될 것이 왜 그러면 정여세를 납부하고 말고의 여부는 상당히 인사검증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주식 거래라든지 이런 게 왜 인사검증에서 법무부에서 안 밝혀지죠. 저는 충분히 정부에서 이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된다면 사실관계만 하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인천 장관도 아예 자기가 정여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거 개인정보라서 못 밝히는 거지 독립가구라서 정여세 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얼마를 냈는지는 공개를 그렇죠. 안 그러니까 했잖아요. 저는 그 사실관계 여부 정도는 확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것에 맞는 정의한 금액만큼에 맞는 세금을 냈는지 여부는 전 첫 번째는 국세청, 두 번째는 법무부에서 외국으로 나가 있는 자녀 같으면 출입국 기록,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정권거래소 통해서 얼마든지 사실관계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거기서 이미 검증이 안 되면 임명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야 되겠죠. 미국 연결해서 제도로 얘기하시죠. 가야 돼요. 미국 제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동의하고요. 네. 근데 미국은 제도가 어떻게 하냐면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상원 의원이 갖고 있거든. 상원 의원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 말씀하셨던 것을 전부 다 국회 청문위원들이 해요. 근데 국세청처럼 어떤 이 수사나 조사를 할 수 없잖아요. 네,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4개 기관, 수사 기관들이 아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청문회 열기 전에 털어요. 그걸 사전 검증 다 해버린다는 거죠. 예. 그게 국세청하고 맞죠. FBI하고 해야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수사할 권한이 있잖아요. 조사할 권한이. 그래서 실제로 그것들을 다 검증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 자료와 함께 청문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그 수사기관이 필터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원 의원들은 이 사람의 비전이나 능력이나 이런 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고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네가 얘기해라 이렇게 되면은 누가 뭐 사실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였고요. 저 김행 후보자 말씀을 물어보셨으니까 대답을 하면 아주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네. 저는 네. 그거 인정하더라도 네. 근데 민주당도 조금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네. 위원장 있잖아요. 권인숙 권인숙 위원장. 위원장. 예. 사퇴하세요 얘기할 게 아니라 청문회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게 되면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고 국민들이 또는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면 사설부터 다 때려야 될 겁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된다. 대통령 그게 여론을 그렇게 몰아가는 건데 무조건 사퇴하세요. 뭐 사퇴 요청이 갑자기 떠오르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꾸 위키트리그 경영과 관련돼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이 지금 위키트리가 언론중재위나 혹은 또는 이 문제가 있다. 뭐 선정해서 그러니까 저 포털에서도 이게 선정적이다 해갖고 굉장히 많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걸 갖고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되냐면 위키트리보다 당시 리스트를 보면 위키트리보다 지금 언론사 중앙 언론사 뭐 보수진 뭐 다 할 거 없이 그 디지털 뉴스들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거는. 근데 위키트리만 딱 그렇게 뭐 선정적이라고 해서 너 물러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한 말씀만 더 메일을 직원들한테 보냈는데 네. 아니 경영에 신경 써라 저 올려라 뭐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해라라고 얘기했다고 그걸 또 갖고 반박을 하는데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은 기사의 질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경영자들은 사실 매출 올리라는 거 당연히 KBS 사장이 매출 올리라고 하지 이게 지금 공정보도 하라라고 얘기합니까? 공정보도의 책임은 보도국장과 편집국장이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한 방을 진짜 제대로 이렇게 이 여론을 형성해 갈 생각을 아니하고 지역적인 문제를 갖고 계속 그 시비를 걸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하는 말입니다. 짧게만 아주 짧게만 왜냐하면 좀, 이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퇴하세요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권인숙 위원장이. 그러면 사퇴하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사퇴하시든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이, 정확한 그건 워딩으로는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이거는 사퇴하소라고 강요한 것처럼 오해를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도 낮에 계속 청문회를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은 자료 목록까지 전부 다 여가위원장이 쭉 얘기를 하면서 이거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밤까지 제출을 안 하니까 하여튼 어쨌든 실랑이가 있는 상황에서 제출을 왜 안 하시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거면 사퇴하시든가 여기까지 표현이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확 이제 논쟁이 커진 거죠. 중립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변명이나 해명이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좀 다른데 그래서 하여튼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역시 똑같잖아요. 사퇴라는 말을 지 위원장이 근데 올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흥분해서 네네. 후보자한테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후보자가 나간 거잖아요. 이종근 평론가 말씀에 이제 받아서 분석을 하면 권인숙 위원장이 좀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좀 더 중립적으로 위원장이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사실 원내대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청문회를 주재하는데 네. 홍익표 위원장은 상당히 중립적으로 저는 모든 내용들을 두세 번씩 다 봤거든요. 영상으로. 근데 상당히 중립적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걸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더 중립적으로 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자료 제출 미비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료 제출 미비는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거면은 이것을 청문회를 끝내는 상황이 된다라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료 제출 안 된 걸로 거의 오전 시간을 다 보내요. 네네. 그리고 오후 시간에도 그 자료를 제출한 건데 또 미비해서 또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저는 자료 제출만큼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만약 이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아예 청문회를 못하고 임명 자체가 안 되는 방식으로 가야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청문회가 계속 재개되는데 김행 후보자가 나가버리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네. 이것도 저는 심각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를 하루나 차수를 변경해서 1박 2일 정도 하는데 거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적어도 3일까지 간다. 이렇게 후보자가 어디로 가거나 사라져서 돌아오지 않는 사태고 지금 다 찾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거. 그러니까 이견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무리 이제 여당에서 대통령이 이제 지명한 후보자라 하더라도 여당 의원들이 나갑시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그냥 따라 나가는 거는 그거는 좀 후보자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라는 일단 관련되는 이제 법 자체가 없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저는 최종적으로 종료가 안 되는 그런 재반 상황이 된다면 적어도 3일까지는 24시간 기준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후보자는 이렇게 하죠. 어디선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가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청문회가 계속 이루어지면 참석을 하겠다. 난 여기서 대기한다라는 정도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지 아예 어떤 그런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길 정도로 종족을 감춰버리면 그거는 지금 청문회 대상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죠.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이 의견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미국의 인사검증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나라라고 사실 검증하는 기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민정수석실에서 그동안에 검증을 많이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인사혁신처라든가 이런 곳에서 검증을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 검증단을 만들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또 그걸 지휘하도록 돼 있고. 근데 인사검증을 과연 하는 건가? 제대로 하는 건가?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자꾸 제기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통령실에 있었던 민정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면 저는 법무부로 올 게 아니라 국무총리실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그 제청은 국무총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 법상으로. 그런데
같은 법무부 장관이 다른 장관의 인사검증을 한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대통령과 가까운 법무부 장관이 그걸 이건 아닙니다. 검증을 해봤더니 아닙니다. 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더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책임 총리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국무총리실에서 하고 국무총리가 이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복청장에 대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래도 좀 경질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대통령한테 의견 제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은 안 가깝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더 가까워요. 민정수석보다. 네. 거리상으로는 민정수석이 가까워요. 자주 만나니까. 네. 또 총리실이라고 해서 총리가 물론 책임 총리 말은 좋지만 네. 우리나라의 총리가 대통령의 눈치를 아니 보고 독립적으로 무슨 뭐 그 내각 책임제의 그 수상처럼 하진 못하잖아요. 문제는 의지와 실행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실제로 법무부에 네. 갔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에서 민정수석실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잘합니다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거봐라 저기 민정수석실보다 낫지 않느냐 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 또는 어떻게 잘하고 있다. 뭐 이게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인지시킬 만한 무엇인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지금 네. 제대로 하고 있느냐. 왜 이러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느냐를 여쭤봤잖아요. 총선이 좀 끝나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총선 직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율이 완전히 지금 평행선이에요. 네. 완전 고착화돼 갖고 여론을 지금 양쪽 다 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충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사마저도 사실은 거기에 블랙홀처럼 빨려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키고 싶은 사람은 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한다는 이쪽도 거죠. 무조건 반대야. 난 반대세. 누구를 하든 이런 느낌이에요. 양쪽 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어쨌든 둘 중에 손 한번 딱 들어주고 그다음에 완전히 국회 정상화, 그다음에 청문회 정상화, 검증의 정상화 이런 것들이 투표로서 사실 저는 마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외전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제를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로 네. 좀 돌려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전투표 오늘 시작을 했어요. 10% 조금 안 되게 사전투표가 나왔던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사전투표가 한 20% 정도 전체 유권자 대비 한 20% 정도 나오잖아요. 내일이 마침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올라갈 네. 가능성도 있고 지금 그 사전투표율하고도 한번 비교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이번 선거 판세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우선 이제 투표율이 중요한데 사전투표율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평일이잖아요. 평일이라 하더라도 사전투표가 하루 종일 진행이 됐는데 예. 그러면 출근 전이든 출근 중간이 그러니까 업무 중 중간이든 퇴근 직후에도 할 수는 있을 텐데 물론 이제 내일이 토요일이고 휴일이니까 더 많이 한다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조직표가 많이 동원되는 보궐선거의 성격이라면 첫날도 상당히 높았던 과거의 사례가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제가 예상컨대는 적어도 첫날에 한 10%가 넘는다면 투표율이 높은 편일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일단 내일은 기다려봐야 되고 오늘까지는 이제 8.48%. 예, 10% 넘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전반적인 선거 환경은 좀 민주당이 유리한 흐름입니다. 이건 네. 이제 선거 환경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지역구에 3명의 의원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더 많이 득표를 했던 곳이고 네. 전통적으로도 민주당이 좀 더 강세를 유지해왔던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이 김태우 후보고 그 외에 이제 결과적으로 사면 받고 난 이후에 또 경선을 거쳐서 공천을 받았다. 이런 것도 이제 비판과 평가를 받을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투표율인데 네. 투표율이 과연 어떻게 돼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예.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이런 선거 환경 속에서도 30대 40대 이 지역에 30대 유권자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제일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투표를 하느냐 또는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한 60대와 70대 이상의 투표율이 과연 본선거일날 좀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얼마나 되느냐가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투표를 한 몇 %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30%대를 예상을 합니다. 30%대요? 네. 보궐선거가 과거 30%대 많이 나왔긴 했는데 이번엔 조금 높아지지 않겠네 이런 관측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김성환 앵커 말씀대로 이제 40% 예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전투표가 이 정도면 또 정치 혐오도 저도 지역을 한번 돌아다녀 봤거든요. 강서구 쪽의 예. 마곡이나 사실 정치 혐오도 상당히 높은 편이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한 30%대 한 중반 정도 예상하고 이 정도 그럴 평론은 수밖에 어떻게 없어요. 보세요? 30%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투표를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생각하셔야 돼요. 기존에 어떤 본선거에서의 사전투표는 정부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직장 앞에 있는 주민등록 주민센터에 가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보궐선거는 그 안에서만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하는 사전투표가 쉽지가 않다. 저렇게 출근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 자기 지역구에 또 가갖고 강서구에 가서 해요. 안 네. 되고요. 또 이번에 다른 선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그렇죠. 선거랑 끼어든다든지 어떤 이벤트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딸랑 요거 하나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정치 혐오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 후보가 지금 언론에선 처음에 이러잖아요. 윤석열 대 이재명이다. 근데 실제로 선거 운동은 그렇게 안 해요. 보니까 지금 그 김태우 후보도 색깔 빨간색 안 입었어요. 하얀색 입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어쨌든 색깔로서 좀 빼고 있어요. 색깔로 흰 옷으로. 지금 진경훈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홍보물이나 혹은 이야기할 때 이재명 당대표가 현저히 없어요. 사진 딱 꼴랑 한 장이고 그것을 크게 이야기하잖아요. 양쪽 다 현장을 가봤더니 아이고 이재명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웠다가는 이 불리하겠구나라는 지금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떤 의미?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이 굉장히 많다. 무당증이 많다. 네. 이들이 안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그 구 내에서도 네. 그러면 투표율은 높지 않을 거다. 라는 겁니다. 지금 투표율이 높으면은 상대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근데 지금 투표율이 뭐 지금 30%대 두 분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정도 투표율이면 거의 조직표만 나온다고 가정을 해도 될 정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양쪽 적극적 다예요. 그러니까 지지층이라고 민주당에서의 하면 조직들이 네. 일단 나올 테고요. 조직은 어차피 그거는 어떤 의미로도 다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쪽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적극적인 어떤 투표 의지가 있는 사람들 네. 민주당보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20대 30대보다 50, 60대가 적극적으로 투표한다고 만약에 세대론으로 가정을 했을 때는 양쪽이 30%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느 쪽이 더 유리하느냐라는 건 아직은 몰라요. 모르겠어요. 뭐 여론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좀 한쪽으로 기울어진 듯한 느낌도 봤는데 지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뚜껑 열어봐야 한다. 근데 절대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한 건 맞아요. 아까 표현하셨듯이 조직은 무조건이에요. 3개 지역구의 지역구 의원들이 모두 다 지금 민주당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간신히 된대요. 이번에 처음으로. 지난해 이 지방 선거에서 계속 지는 어떤 이 지역구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됐는데 지금 바람이 또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확실히 부느냐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지금 며칠 뒤면은 투표 결과 알 수 있는데요. 네, 내일 투표율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내일 투표율이 어느 정도 때문에. 올라가느냐 네. 이것도 좀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내일 한 20%까지도 간다고 하면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40%는 돌파하고. 예, 그걸 한번 숫자를 기억해 두셨다가 내일 사전 투표율을 한번 청취자분들도 기억해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의 외전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느린 학습자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미치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들은 장애인 인정을 받지 못해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채 차별과 불이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처한 현실은 어떤지 또 어떤 지원책들이 필요할지 송현숙 느린 학습자 시민회 이사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 용어 처음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느린 학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계선 지능, 즉 미국 정신보건복지 편람에 의해서 정해진 그 검사 도구들이 있어요. 네. 그 검사 도구에 의해서 70일에서 84까지 저희는 보통 저희 시민회는 DSM-4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경계선 지능과 그와 유사한 특성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천천히 배우는 그들의 특성에 따라서 느린 학습자라고 시민회는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IQ를 방금 전에 71에서 84라는 숫자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네네. IQ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사하는 IQ 테스트를 통해서 네. 71에서 84 정도 지능이 나오는 경우 네. 이럴 때 경계선 지능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70일 이하가 나올 경우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지적장애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보통 70 이하는 지적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예. 저희 시민회에서 상담을 통해서 만나보니까 웩슬러 지능 검사상에서 소항목별로 검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검사에서 한 점수라 한 영역별로 70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게 장애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네. 70점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언어 이해나 처리 속도나 지각 추론이나 작업 기억 면에서 한 영역별 검사에서 70점 이상이 이루어졌을 때는 장애 등록이 어렵다라는 게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또 다른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는 네네. 경계선 지능인들이 우리 사회에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보통 저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연구학자들의 지능 정규 분포 곡선에 따르면 네. 인구의 13%에서 14%가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쉽게 설명하면은 저희가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라고 했을 때 예. 최소 수치로 10%만 해도 500만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데는 아직까지 없고요. 예. 지금 현재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올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구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교육부 소속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지금 그러면은 이런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가 IQ가 다소 지능이 약간 낮다고 해가지고 그걸 장애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네네. 어떤 행동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보통 아주 이게 한 5분, 10분 얘기해서는 잘 몰라요, 솔직히. 예. 한 30분이나 1시간 혹은 2시간 이야기해보면 좀 약간 이상한데 뭔가 좀 얘기가 딴 데로 빠지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예. 상황하고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저희 친구들이라고 보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계선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표현해 주는 것처럼 네.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단순히 맞아요. IQ만 가지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네네네. 그러면 발견은 언제쯤부터 보통 합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굉장히 민감하신 경우에는 이게 발달 지연이라고 하거든요. 예.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를 이제 빨리 체크하시는 분들은 유아기나 유치기 때 부모님들이 이제 빨리 발견하셔서 이제 조기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대부분은 초등학교 학년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가서 또래들하고 함께 생활하는 그 그렇죠. 과정에서 네네. 주로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또래 관계 형성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다음에 학습 축적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예. 이제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불편함, 어려움이 이제 호소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친구들하고 다툼이 많아진다거나 이런 일들도 있는 겁니까? 그런 거는 기본이고요. 예. 학폭에 굉장히 많이 저희 친구들이 많이 노출돼요. 학교 폭력에 많이 노출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친구들이 행동하는 걸 잘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네네.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놀림의 대상이 된다거나 맞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또래 관계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이 네. 보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면 학교 현장에서는 모둠 수업을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모둠 안에서 모둠 수업이 이행이 어려운 거죠. 역할 부여받기도 어렵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음따나 왕따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폭력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학교 들어가면 보통 IQ 테스트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IQ 테스트 하진 않아요. 아, 초등학교에서 안 합니까? 안 해요. 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중지능 검사라고 해서 예, 아이들이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게 IQ 검사는 아닙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는 아니에요. 아, 그럼 그 지금 하고 있는 검사로는 확인이 안 됩니까, 잘? 아무래도 많이 누락될 확률이 높죠. 그러면은 예. 아이의 부모님이 일찍 인지를 하거나 아니면 네. 학교에서 어떤 충돌이 발생하거나 네.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겠네요. 네. 근데 그 부분도 교사들하고 소통해 봤을 때, 부모님들한테 아이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이 수용 안 하시는 경우가 태반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한 어떤 대책이나 관리 방안이나 교육적인 관리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겁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국가기초학력보장법이 재작년에 이제 시행됐고 그게 이제 제정되면서 작년에 이제 국가기초학년지원센터가 작년서부터 작동되고 있거든요. 시범 사업 후에 올해 이제 전국에 다 깔려서 지금 작동 중이긴 하지만 네. 이것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접근 그다음에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대상 모집이나 이런 어려움도 겪고 계시다는 게 그분들이 또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존의 어떤 장애의 어떤 지원 정책으로 네.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할 수 있겠는가? 네. 이건 경계가 되게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이런 맞아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지원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저희도 그 발달장애인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애주기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시민회를 통해서 만난 그 상담이나 그다음에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생애주기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대부분 다 말씀하시고 이에 찬성하는데 네. 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예.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 부분이 법으로 어떻게 또 진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또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짧게 지금 제가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요. 네네네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선 학교를 다닐 때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네. 경계선 지능인을 찾아내서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 관리 방안들을 만드는 것. 이 학창 시절에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느린 학습자 이제 맞춤형 교육 자체가 없어요. 예. 저희는 아예 없기 때문에 저희는 특수교육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일반 교육으로 저희는 저희 이제 학습을 예. 그다음에 그 학교 안에서 버티는 작업을 하군다라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생활을 버티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힘들고. 예, 서로가 괴로운 거거든요. 그거는. 그럼 거기에 따르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3의 교육이 필요한데 그게 솔직히 저희 이제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이제 조명하기 시작한 게 2014년 EBS에서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온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에 봤을 때는 2013년도에 시설 대상으로 느린 학습자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에 대한 연구 방안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셋업되면서. 근데 이 향후 이제 저희가 2014년이니까 내년이면 딱 10년 차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이제 느린 학습자를 조명하는 과정까지는 왔지만 느린 학습자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은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시작점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창 시절 이제 끝내고 네. 사회에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아까 생애주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저희 청년 부모님들이 이렇게 전화 상담했을 때 예.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예. 느린 학습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제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 다 이제 관계에 대한 저희 친구들 관계 지향적인 친구들이다 보니까 예. 관계를 계속 이제 맺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내에서 이제 관계에서 계속 이제 이탈되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돼서 관계 맺는 방법에도 미숙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서는 더 어려움이 큰 거죠. 그런 네네. 것들이. 그래서 이게 청년기의 어려움이 솔직히 말하면 더 크게 저는 현재 와닿고 있습니다. 학년기는 어느 정도 뭐 기초학력 지원법이라든지 저희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 뭐 지원 조례에 의해서 방과후나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나가고는 있지만 솔직히 청년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 대책도 지금 없는 상황이라는 네. 거잖아요. 네, 전무하거든요. 그럼 지금 장애로 한 분류를 해서 네네.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건가요? 이 부분도 합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아직까지는 그 부분도 명확하게 예. 정리가 안 예,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왜냐면은 청년들도 이게 반반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명하게 이런 그 경계선 지능인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네. 그것 따른 이 뭐랄까요 사회 적응 어려움이라든가 이걸로 네.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마땅한 대책은 없다.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인터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현숙 느린 학습자 시민회 이사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면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경북 북부 동해안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남해안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동해안과 전남 경남 지방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영동과 제주도 5에서 40, 남해안은 5에서 20, 경북 동해안과 전남 내륙, 경남 내륙은 5mm 내외입니다. 걸피 한글날은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끼겠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끔 구름 많거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2도, 광주 14도, 부산 17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부산 23도, 인천, 대전, 세종, 광주, 대구, 제주 22도가 예상입니다. 한편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노을성 파도가 밀려오겠고 특히 내일 새벽부터 모레 사이 동해안에는 강한 노을이 일겠습니다. 현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 현재기온 15.6도, 습도 59%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얼마 전 일인데요.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 도중 한춤 경연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디 그거 봤느냐? 어떤 팀의 크루가 누가 멋있더라. 저마다 한마디씩 의견을 내며 맞장구를 치기도 하고 즐거워하게 됐지만 저는 한마디도 말을 섞을 수 없겠더군요.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지 하며 그냥 넘어가기에는 시대에 너무 뒤처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왠지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OTT 서비스에 접속해 그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기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장면들이 조금 낯설게 느껴져 그만 볼까도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성 크루 댄서들의 당당한 태도와 멋진 춤 사이에 점점 빠져들게 되더군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여성 크루들의 출신 국가가 정말 다양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K-팝 아이돌 그룹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그들의 노래뿐만 아니라 칼 군무에 대한 관심도 커졌고 덩달아 한국의 춤 경연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졌겠구나 생각하니 가슴 뿌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문을 읽다 외국인들이 K-팝 댄스를 배우려고 국내 댄스 스튜디오들을 찾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 한국 여행을 왔다 K-팝 댄스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었고 미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중국 등 국적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K-팝 작사 작곡가들은 히트곡을 내면 연금이라고 할 정도로 꾸준히 저작권료를 받는다는 사실 이미 다 아실 텐데요. K-팝 댄스의 안무가들은 창작비를 받는 게 수익의 전부라고 합니다. 저작권법에 안무 저작권이 없는 건 아닌데요. 안무마다 안무가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아 저작권을 주장하기 애매하고 음악산업과 달리 저작권료를 사용자로부터 대신 받아낸 뒤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도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8월 출범한 안무 저작권 학회가 업계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공론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팝의 인기가 누군가의 열정 페이로 유지되는 건 아무도 바라지 않을 텐데요. 크루 댄서들의 안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줘야 K-팝과 아이돌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지 않을런지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One, two, three, four. Baby, got me looking so crazy. 빠져버리는 daydream. Got me feeling you. 나 또 말해줄래? 누가 내게 뭐래도 남들과는 달라 넌. Maybe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봐 한번. I'm not looking for just fun. Maybe I could be the one. Baby, 예민하다 난 lady. 너 없이는 매일매일이 yeah.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Call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line.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cool. High boy 너만 원해. High boy 내가 전해. And we can go high. 나도 봐야 이렇게 봐. Take it to the sky. You know I have you, boy. 우리 감아. 나도 봐야 이렇게 봐. Take it to the sky. You know I have you, boy.
다시 알려줄 거야 they can have it no more 봐봐 여기 내 이름 써있다고 yeah 누가 내게 뭐라던 남들과는 달라 넌 maybe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봐 한번 I'm not looking for this man maybe I could be the one oh baby 예민하다 난 lately 너 없이는 매일매일이 yeah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call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line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곳 High boy 너만 원해 High boy 내가 전해 And we can go high 말해봐 yeah 느껴봐 Take me to the sky You know I have you boy 눈을 감아 말해봐 yeah 느껴봐 Take me to the sky You know I have you boy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뉴진스의 하이보이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회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823035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요즘엔 학교에서도 저작권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예전보다는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저작권 음지 영역이 있었네요. 창작자의 위상이 더 높아져야 더 좋은 K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1003님 창작이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만드는 데는 노력과 수고가 들죠. 이 노력을 지켜줘야 더 많은 좋은 창작과 결과물이 나오고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K-pop 댄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다른 나라 뭐 아이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룹들 특히 일본 그룹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우리나라 K-pop 아이돌들은 진짜 춤 잘 추거든요. 일본 그룹들 춤추는 거 보면 무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칼군무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 누군가는 안무가들이 다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창작비 한 번 주고 더 이상 저작권에 대한 인정을 못 받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춤 경연 프로그램 말씀드렸지만 거기 나오는 굉장히 많은 여성 크루들 댄서들이 사실은 그 중에서 일부만 뭐 이렇게 주목을 받을 거고 나머지 댄서들은 전부 제자리로 돌아갈 거거든요. 근데 그런 댄서들은 그냥 춤을 추는 사람? 이렇게 인식되는 게 맞는 건가? 우리 사회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하자 이런 취지로 오늘의 발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오늘 즉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실손보험 가입한 거 있으세요? 예, 실손보험 있죠. 오래됐습니다. 저는. 가입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네, 저도 한 10몇 년 된 것 같네요. 거의 20년 가까이 다 돼갑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보험에 가입한 게 있는데요. 제가 무슨 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예. 보험을 받으려고 했더니 가입은 굉장히 쉬운데 받기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서류 띄러 가야 되고. 네, 너무 불편하게 해놨더라고요. 예. 원래 보험이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보험금 청구가 이제 쉬워진다고요? 예.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를 보장받으려고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데 실제로 받아보려고 하면 보험료 낼 때는 따박따박 나가는데 그러니까요. 보험금을 받을 때는 절차도 복잡하고 번거롭잖아요. 사무실로 본사로 찾아오세요. 무슨 서류 다 떼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오세요. 네. 그러면 보험 설계사들이 맨 처음 보험 가입할 때 그렇게 하면 설계사가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앱으로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금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이 되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절차가 좀 번거로워도 진행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어려워도 아마 해낼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3만 원이다. 아, 그렇죠. 좀 거기서 왔다 갔다 이제 교통비도 안 나와 이런 생각하죠.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90%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도 있고 또 보장률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럼 2만 얼마를 위해 서류 뛰러 가시겠습니까? 글쎄요. 가야 되는데 네. 자꾸 밀리다가 시기를 넘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과정을 줄이는 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보험사에 이제 직접 뭐 병원에서 약국에서 진단서, 영수증, 진료비 이렇게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금액이 적으면 신청하기는 좀 그렇다. 저도 지금 밀려 있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2명 중에 1명은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다는. 2명 중에 1명이 포기를 해요? 예, 그런 그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비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받아가지 않는 돈만 해도 한 해 2,700억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네. 소비자가 진단서를 막 때려 의료기관에 다니는 게 아니라 예. 소비자 대신에 의료기관이 진단서 등의 각종 서류를 중개기관에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그 중개기관을 통해서 보험사에 전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네. 일부 환자단체에서는 환자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우려하기도 했고 의사단체에서는 의료단체의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14년 전부터 소비자들의 편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법 시행은 병원급의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30개 미만의 그 병상이 30개 미만인 의원급이나 약국은 2년이 지나서부터 예.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실제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2025년 말 정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네. 뭔가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된다라고 네. 하면 의료기관을 통해서 자동으로 전송된다고요. 그러면은 그렇죠. 청구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영수증, 진료비, 약국 가서 따로 띄고 병원에서 맞아요. 따로 띄고 해야 되잖아요. 뭐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을 때 떼가지고 오면 사실 문제가 아닌데 네. 나중에 되는 거야. 되는지 안 되는지도 헷갈리잖아요. 맞아요. 병원에서도 네.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다 다시 또 가야 되고 그렇죠. 이제 이런 번거로움들을 많이 없애준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근데 뭐 이거 개인정보가 너무 유출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있기도 하던데 네.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잘 차단하고 관리할지 네. 조금 시행 과정에서 시행령을 좀 손보거나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싶네요. 네, 중개기관은 이제 어디로 하는 것인가도 좀 거론이 됐었는데 그렇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보험개발원이 중개기관이 될 가능성이 현재는 좀 큰 것으로 그러면 알려지고 오히려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중개기관이 되면은 좀 안심할 수 상대적으로. 있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예. 그리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 네. 통과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건 관심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신당역 스토킹 사건의 전주환 같은 경우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만 배포된 사진은 우리가 아는 사진이 아니고 옛날에 뭐 주민등록 만들 때 찍어놓은 사진이거나 네. 뭐 학창시절 사진 같은 네. 전혀 다른 사람 얼굴이 나오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런 사진이 뽀샵이 돼 있거나 포토샵이 돼 있거나 이러면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서 신상 공개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나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신상 공개를 하게 되는데 신상 공개 대상자가 머그샷 공개를 거부할 때도 강제로 찍을 수 있는 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나 이제 신상 공개를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정해져 있는데 현재는 특정 강력범죄법과 성폭력 처벌법 피의자에 대해서만 머그샷을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새로 이제 법률이 제정이 돼서 그 외에도 추가가 됐어요. 내란, 외환, 폭발물 사용, 현조, 건조물 방화, 치사상, 중상의 특수상해,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그리고 조직 마약 범죄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들의 경우는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사기관이 얼굴 사진에 머그샷을 찍어서 공개할 수 있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전에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찍을 수가 없었잖아요. 예, 예. 근데 특별한 사정이 제일 없는 한 중요하죠. 공개 결정이 나고 30일 전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습에 굉장히 가까운 모습을
촬영해서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요. 그 조사 단계에서만 그 혐의가 인정이 됐을 때 그럴 때 신상공개위원회 거쳐가지고 공개를 하는데 그럼 재판을 하다가 이런 심각한 범죄가 밝혀졌어요. 그럼 공개를 지금 못 하잖아요.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네, 그래서 재판 중에 중대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더라도 신상 공개를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이 그렇죠. 됐어요. 예. 누구는 똑같은 강력범죄 저질렀는데 네. 언론에서 막 보도를 하면은 신상 공개되고, 그렇죠. 누구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은 공개 대상 안 되고. 네. 그런데 앞으로도 재판부 차원에서 신상 공개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법률에서 지금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위원장 포함해서 10인 이내인데, 근데 이제 그 비밀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설할 경우에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얼굴 다 칭칭 감고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굳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뭐 굉장히 이 탕후루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요즘에는 젊은 층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네, 청소년들 유행이 마라탕을 먹고요, 탕후루를 먹고. 네. 그러니까 단짠. 그런 그렇게 먹는 게 코스래요. 근데 탕후루 만들다가 학생이 집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학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네. 지난달 8일에 경남 창녕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학부모님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어요. 제목은 이런 겁니다. 제발 집에서 탕후루 유튜브 보면서 만들지 말라고 학교에서 경각심을 일깨워줬으면 좋겠다. 저희 아이들이 안전하게 클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민원은 경남 교육청이 이관이 됐고요. 그리고 교육청이 관내 교육지원청에 내용을 공유를 했습니다. 지난달 12일에 이제 전 초등학교 관내에 있는 교장 교감 선생님께 이 메일이 보내졌는데요. 메일에 보면 최근 학생들이 유튜브에서 탕후루 만드는 법을 시청하고 따라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지도를 좀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맘카페에는 이 탕후루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님하고 아는 사이라고 하는 분이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건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다친 학생이 초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이다. 그리고 아이가 생일이었는데 이걸 하자고 엄마한테 막 졸라가지고 엄마랑 같이 만들었는데 만들다가 뜨거운 설탕물이 튀어서 아이가 3도 화상을 입었답니다. 그래서 더 세심하게 주의하지 못한 엄마 탓이긴 맞지만 지금 수술 입원 2주에 통원 치료까지 3주를 했다는 상황이고요. 가보니까 탕후루 화상 환자가 너무 많고 병원비도 장난이 아니었다. 그래서 치료도 병원도 너무 힘들어서 이런 민원을 올렸다고 대리 해명하는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민원에 보니까 그러니까 화상 전문 병원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집에서도 교육을 할 테니 학교에서도 해달라라는 취지로 민원을 올린 것이다. 이런 해명들도 좀 있었습니다. 항의한다기보다는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쪽에 좀 더 가까운 그런 걸리네요. 누리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오니까 집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해야지 이걸 왜 학교에 떠넘기냐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해달라는 거는 비정상적인 의견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맞서고 있는데요. 이제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아이가 다쳤으니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요새 아이들한테 이런 게 유행을 하니까 학교에서 안전교육 차원에서 예방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딱 어렸을 때 집에서 달고나 많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 국조 많이 태워 먹고. 그렇죠. 엄마 몰래. 설탕과. 그것도 사실 위험한 행동이었잖아요. 그때는 그게 위험한지 모르고 재미있고 맛있다는 생각에만, 그리고 정말 맛있습니다. 탕후루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근데 그 탕후루 만드는 과정은 달고나보다는 좀 더 위험하긴 할 것 같아요. 설탕물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튀면 사실 엄마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일이 많고 실제로 어린이들이 화상 입는 장소 중에 가장 많은 곳이 가정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부모님 안 계시는 사이에 좀 예. 어린 초등학생들이 혼자서 만들어 먹지는 말라. 네. 이건 좀 주의를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하고 같이 만드는 거. 예. 이것까지 학교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만들지 말라고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건 조금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제 학창 시절에 달고나 만들지 말라고 선생님이 당부를 하셨던 기억이 이게 잘 안 나네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확인하기에. 네. 예. 그리고 지난 8월 신목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서울교육청이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어요. 네, 12일부터 21일까지 그 언론과 교원단체 등이 제기했던 사망사건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서울시 교육청 특별조사단이 조사를 했는데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학생들의 다툼을 포함해서 생활지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동료 교사와 협의를 하고 학급 일지에 기록한 것으로 이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지난 4월에 담임을 맡은 학교 그 학급의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 선생님께서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교실 전화를 사용해서 전화를 건 건 확인이 됐는데 이제 가장 궁금한 건 통화 내용하고 휴대전화 등의 다른 수단을 활용해서 통화를 했는지 이건데 그건 네. 확인이 안 됐어요. 네. 그리고 학교 측에서 2차례 부장회의를 통해서 이번 사안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라는 의혹도 있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좀 신중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뭐 119 구급차가 왔다든지 아니면 이 선생님이 맡고 있었던 학급 담임이 뭐 4번이나 바뀌었다든지 요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에는 고인의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서울시 교육청 특별조사단의 권한으로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 하지만 최대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하려고 했다. 그리고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반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영화관에서 전복구이를 먹을 수 있다고요? 네. 팝콘 대신에 드실 수 있습니다. 좀 와인을 이렇게 잔와인 파는 거는 제가 봤어요. 예. 그리고 뭐 오징어 그쵸. 또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종류가 점점 늘기는 하던데 네. 전복구이까지는 진짜 네. 생각 못 해봤거든요. 해양수산부에서 영화관의 수산물 간식 개발을 위한 협약과 시식회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요거 이제 메뉴를 개발을 해가지고 상품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이제 비용도 책정을 해야 될 네. 것이고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로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시식회에 나온 메뉴가요. 허니버터 전복, 김부각. 네. 예,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김부각은 너무 소리 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치면 팝콘도 바삭거리기 마찬가지. 김부각 굉장히 맛있는데 이거 외에도요. 광어볼, 광어의 칩스. 가리비 버터구이, 새우 바스켓 같은 메뉴들이 시식평가를 거쳐서 상품화 단계를 남겨뒀다고 합니다. 영화관에서 맛볼 수 있는 수산물 간식을 계속 개발해 나왔는데요. 시제품 평가까지 끝난 메뉴는 아마 이제 이게 담기는 메뉴, 그러니까 담긴 용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따뜻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려면 상품화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식으면 비린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수산물은 네. 이런 거를 없애는 과정들을 좀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큰 그 프랜차이즈 영화관에서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이런 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수산물을 좀 더 많이 소비하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영화에서 영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예, 전 근데 팝콘 항상-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요즘에. 그렇구나. 네. 전복구이는 그럼 가격이 얼마나 하려나? 그러니까 팝콘이 생각보다 저렴. 영화관 가는 것보다 전복구이가 더 비싸면 어떡해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영화관에 잡채밥까지는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요? 요즘 잡채밥이 용기로 나와요. 그 세트를 시키면. 근데 그것도 제가 참 시켰는데 먹고 싶어서 도저히 열 용기가 안 나서 집에 와서 먹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전복구이도 먹는 시대인데 뭐.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얘기 좀 해보죠. 이제 드디어 한국 양궁에서 계속 금메달 소식이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소식이에요. 네. 남녀 단체전에 다 한국이 금메달이었다는 소식을.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동반 우승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 소식을 전해드리면 김재덕 선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반가웠습니다. 오래간만에 봤어요. 네, 이우석, 오진혁, 김재덕 선수가 뭉친 대표팀이요. 오늘 결승에서 인도를 만나서 5대1로 제압을 했습니다.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에 13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한국 야구가 남자 리커브 단체전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였었는데요. 1982년에 뉴델리 대회에서부터 2010년 광저우 대회까지 8연패를 달성을 했는데 2014년 인천 대회에서 동메달,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면서 정상에 오르지 못했는데 3회 연속 끊겼던 금맥을 다시 이었습니다. 제가 13년 만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장면을 보면서 오진혁 선수가요. 13년 만에 지금 메달을 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를 상대로 5대1로 메달을 땄었는데 이 오진혁 선수가 우승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10점을 꽂으면서 승부를 끝냈거든요. 근데 이 과거에 오진혁 선수가 금메달을 땄었어요. 13년 전에. 그런데 40대가 돼서 다시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건 거예요. 남자 양궁 그 단체전은요. 진짜 메달 따기 어려워요. 정말 우리나라 남자 단체는 메달 진짜 힘들게 땄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 다시 메달 땄으니까. 그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오진혁 선수는 42살이고요. 김재덕 선수는 19살입니다. 이렇게 단체전으로 구성이 돼서 양궁에 금메달을 땄고요. 여자 양궁 리커브 여자 대표팀은 중국을 만났는데 좀 힘들긴 했습니다. 5대3으로 개최국을 상대로 해서 정상에 올랐는데 사실 이번에 판정 시비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하는 마음도 사실은 좀 있었어요. 개최국이기 때문에 안산, 최미선, 임시현 선수가 나섰는데 이 마지막 사수였던 임시현 선수가 진짜 너무 대단했던 게 중국하고 계속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안산 선수가 4세트에서 이제 제압을 한 건데 8점을 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불안했잖아요. 이후에 10점을 쏘면서 마지막에 임시현 선수가 이 쐐기를 박으면서 정상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자 양궁이 1998년 방콕 대회에서 7회 연속 금메달입니다. 78년 방콕 대회에서 이게 정식 종목이 됐거든요. 여자 단체전 12번 열렸는데 한국팀이 10번 메달 땄어요. 금메달.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내일이 사실상 아시안 게임 마지막 날이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주말을 어떡하지? 걱정인데요. 금빛으로 보내야죠. 축구, 야구, 양궁, 배드민턴.